엄마 밥은?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진짜 치매 아니야? 60번째 생일, 그러니까 환갑날 아침부터 영숙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환갑이면 자식들이 차려주는 밥상을 받고 대접받는 날이라지만 영숙에게는 그저 평소보다 조금 더 바쁜 노동의 날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손주 녀석이 먹을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를 볶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재워두느라 영숙의 거칠어진 손마디는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30년 넘게 남의 집 파출부로 식당 주방 보조로 살며 남의 입만 즐겁게 해주느라 정작 자신의 입에는 무엇이 들어가는지조차 잊고 산 세월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물때가 들어 갈라지고 무릎은 비가 오지 않아도 쑤셔왔지만 영숙은 웃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손마디가 다 닳아버린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 참 가슴이 아픈데요. 오늘 이 평범한 어머니 영숙 씨가 어떻게 자식들에게 복수하고 제2의 인생을 찾게 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영숙 씨의 새 출발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여 엄마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만 해준다면 그간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장소에 도착했을 때 영숙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예약했다는 곳은 화려한 한정식집이나 쾌적한 뷔페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있는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찬 저렴한 무알리필 고깃집이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소음 사이로 영숙이 들어섰지만 먼저 와 있던 아들과 며느리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아들의 짧은 인사 뒤에 이어진 것은 축하의 말이 아닌 투덜거림이었습니다. 요즘 환갑 누가 크게 해요? 괜히 돈만 아깝지.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편하게 먹는 게 제일이죠. 엄마도 이런 게 편하시죠? 며느리는 고기 냄새가 옷에 밴다며 명품 가방을 비닐봉투에 꽁꽁 싸매기에 바빴습니다. 주인공은 영숙이었지만 불판 위에 고기를 올리고 가위를 잡는 것은 당연하게도 영숙의 몫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마치 식당 종업원을 대하듯 엄마 여기 마늘 좀 더 구워주세요. 고기가 좀 타는 것 같은데? 라며 영숙을 부려먹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눈을 비비며 고기를 굽던 영숙의 가슴 속으로 서글픔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이 꼴을 보려고 30년을 파출부 일을 하며 저놈들을 키웠나? 남의 집 바닥 닦아번 돈으로 아들놈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때 내 속이 문드러지는 건 참았는데 오늘만큼은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수는 고기 냄새가 가장 진동할 때 날아왔습니다. 아들이 상추쌈을 입에 밀어넣으며 대수롭지 않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그나저나 엄마가 들고 있는 그 적금 말이에요. 그거 이번 달에 만기죠? 영숙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 적금은 영숙이 노후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식당 주방에서 화상을 입어가며 한 푼 두 푼 모은 피 같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이번에 대치동 영어 유치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받았는데 원어민 반에 들어가려면 교육비가 만만치 않대요. 요즘은 애들 교육이 투자잖아요. 어머니 혼자 그 큰 돈 들고 계셔봐야 뭐 하세요?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하면 큰일이니까 저희가 민수 교육 자금으로 잘 굴려볼게요. 영숙은 기가 막혔습니다. 환갑 축하한다고 모인 자리에서 자식들은 엄마의 노후 자금을 어떻게 털어먹을지만 궁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영숙이 사는 24평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방 3개가 다 무슨 소용이에요? 요즘 집값 좀 올랐을 때 팔아서 평수 줄여 옮기시고 남은 돈으로 우리 민수 유학 자금 보태주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장기적으로 효도 받는 길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우리 민수 거잖아요.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라는 말. 그 말이 영숙의 고막을 찢는 듯 했습니다. 영숙은 아직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식들은 벌써 엄마의 유산을 분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술 더 떠서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와 증여 합의서였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 나이 들면 관리하기 힘드니까 미리미리 정리해 두자고. 여기 도장만 찍어주면 돼. 아들의 눈에는 엄마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서류 너머에 숨은 돈에 대한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타들어가는 불판 위 고기를 가위로 탁 소리나게 잘랐습니다. 연기 속에서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저들이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맞는가? 내가 사랑했던 그 아이들이 맞는가? 그 순간 영숙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의 편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이 모자라 한겨울에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배추를 씻던 날들, 며느리 산후조리 해준다고 자신의 무릎이 나가는 줄도 모르고 24시간 손주를 업고 다녔던 날들, 그 모든 헌신의 끝이 겨우 연기자욱한 고깃집에서의 재산 강탈극이라니. 영숙은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탁자 아래로 숨기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 돈이 그렇게들 필요하단 말이니? 이 엄마가 죽어야만 나오는 보험금까지 탐낼 만큼? 아들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답했습니다. 엄마, 말이 왜 그래요? 죽긴 누가 죽는다고. 그냥 미리 정리하자는 거지.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며느리는 옆에서 영숙의 낡은 가방을 흘낏 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영숙이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어 고이 접어둔 세계 지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지도를 발견하고는 어머니, 이런 거 볼 시간에 민수 단어 카드나 같이 봐주세요. 다리 떨려서 비행기도 못 타실 텐데 무슨 여행이에요? 라며 지도를 빼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고기 불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지직 소리를 내며 증발하는 눈물과 함께 영숙의 자애로웠던 마음도 함께 증발했습니다. 그래, 너희에게 천류는 사치였구나. 너희에게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유효기간이 다 되어가는 유정란 같은 존재였구나. 영숙은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평소에 인자한 웃음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것을 포기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광기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 뜻대로 다 해줄게. 도장도 찍어주고 집도 정리해주마. 대신 나도 조건이 있다. 이번 환갑 여행은 내 돈으로 딱 한 번만 다녀오게 해다오. 그 뒤엔 너희가 시키는 대로 치매 노인처럼 가만히 앉아 있을 테니. 자식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고작 여행 한 번 보내주는 걸로 집과 적금을 통째로 삼킬 수 있다니 남는 장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영숙의 손에 든 가위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웃음 뒤에 어떤 칼날이 숨겨져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숙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세계 지도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 지도보다 더 정교하고 잔혹한 탈출 경로가 그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이게 다 가족을 위한 거라니까요. 아들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대답 대신 남은 고기를 한 점 크게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평생 남기기만 했던 고기,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느라 맛도 모르고 살았던 그 고기가
그날따라 유독 비리고 썼습니다.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이 밥상이 너희가 내 등골을 뽑아먹는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1년 뒤 너희가 이 고깃집 연기보다 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울부짖게 만들어주겠노라고. 영숙은 가방에서 인감도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자식들의 눈이 보석을 본 듯 반짝였습니다. 영숙은 그 눈빛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괴물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이 순간, 영숙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고도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의 영숙을 죽이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인간 영숙으로 부활하는 제례였습니다. 이제 서류 내밀어 봐라. 내가 다 찍어줄 테니. 영숙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복수국에 대한 전율 때문이었습니다. 환갑날 밤 자식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자기들이 부자가 된 양 들떠 있었고 영숙은 홀로 남겨진 집 거실에서 텅 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후쳤습니다. 아들아, 너는 오늘 내 아들로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너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마감한다. 영숙의 낮은 읊조림이 적막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영숙의 눈에 맺힌 도끼를 비추었습니다. 이제 커튼이 올라갔습니다. 자식들이 엄마를 치매로 몰아 재산을 뺏으려 했던 그 추악한 대본은 이제 영숙이 새로 쓴 인생 역전의 대본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환갑 잔치라고 불렸던 그 끔찍한 고문 같은 식사가 끝난 뒤 영숙은 사흘 밤낮을 알아누웠습니다. 단순히 고기가 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자신의 죽음 이유를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이 갈기갈기 찢긴 가슴에 소금을 뿌린 듯 아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아플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오늘 민수 태권도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려와 주셔야 해요. 제가 오늘 친구들이랑 브런치 모임이 있어서요. 아, 그리고 오시는 길에 반찬 몇 가지만 좀 해다 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애 아빠가 입맛이 없다네요. 영숙은 욱신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속에는 60년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초라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는 짓물러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터져 있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영숙은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멸치를 볶고 시금치를 무치고 아들이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을 졸였습니다. 간을 보는데 입안에서 짠맛만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간 때문이 아니라 영숙의 마음에서 배어나온 눈물 맛이었습니다. 반찬통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며 세상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영숙은 신발장 앞에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동네 내과를 거쳐 대학병원까지 가서 받은 정밀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임계점을 넘었고 심장의 판막에 이상이 생겨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의사의 경고였습니다. 어르신, 이 상태로 어떻게 버티셨어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좀 주세요. 의사의 말에 영숙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어제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 이번에 부장 승진 심사 기간인 거 알죠? 이번에 떨어지면 우리 가족 다 길거리로 나앉아야 해요. 절대 방해하면 안 돼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라니까. 왜 자꾸 전화해요? 영숙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병원인데 수술을 해야 한다네. 당장 보호자가 와야 한다는데.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위로 대신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수술요? 갑자기 무슨 수술? 수술비는요? 엄마 적금은 민수 교육비로 주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엄마 입원하면 민수는 누가 봐요? 며느리는 이번 주에 문화센터 강좌 시작했다고 좋아하던데. 영숙의 가슴에 얼음 송곳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영숙은 아픈 엄마가 아니라 민수를 돌봐줄 기계이자 수술비로 돈을 써버릴 골칫덩이였습니다. 엄마, 일단 약 좀 사먹고 좀 참아봐요. 요즘 의학이 얼마나 좋은데. 승진 심사만 끝나면 내가 더 좋은 병원으로 모실게요. 지금은 절대 안 돼요. 아셨죠? 전화를 끄는 영숙은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며 가장 무서웠던 순간, 영숙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수술 권고문을 품에 안고 자식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기대를 걸고 며느리에게 말을 꺼내려던 찰나였습니다.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영숙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저렇게 아파서 어떡해? 수술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은 걱정해주나 싶어 영숙의 마음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은 영숙을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지난번에 수익자 변경해둔 보험 있잖아. 그거 수술 안 하고 요양원 같은 데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나오는 사망보험금이 수술비보다 훨씬 많아. 지금 수술해봤자 어머니 나이에 얼마나 더 사시겠어? 돈만 날리는 거지. 아들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하긴 요즘 실버타운 좋은 데 많다며. 그냥 치매 기운 있다고 좀 부풀려서 성년후견인 신청하자. 그럼 집이랑 적금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잖아. 어머니도 그게 편하실 거야. 영숙은 거실 한복판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엄마를 산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숙은 죽어야만 목돈이 나오는 보험 증서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손주를 봐주는 무료 가자 도우미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손주 민수가 방에서 뛰어나오며 영숙을 밀쳤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왜 밥 안 해줘? 할머니 바보야? 며느리는 거실로 나와 쓰레기 보듯 영숙을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 아프면 집에서 쉬시지 왜 여기 나와서 애밥도 안 챙기고 이러고 계세요? 정말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분은 돌덩이가 되어 영숙을 짓눌렀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자식들의 집에서 밤새 짐을 쌌습니다. 아니, 자신의 인생을 쌌습니다. 자식들이 엄마의 사망보험금을 계산하며 낄낄거릴 때 영숙은 자식들의 탐욕을 역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이 밝자 영숙은 어제보다 더 멍한 눈빛으로 아들 부부 앞에 섰습니다. 준서야, 수경아. 내가 요새 자꾸 깜빡깜빡한다. 어제는 내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겠어. 너희 말대로 내가 치매인가 보다. 여기 인감도장이랑 통장 다 줄 테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자식들의 눈에 탐욕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이 가져온 재산 포기 각서와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에 주저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식들은 엄마가 드디어 완전히 망가졌다고 믿으며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들이 모르는 사실을 하나 숨겨두었습니다. 영숙이 넘겨준 서류 더미 사이에는 영숙이 미리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 작성된 불효 소송 및 증여 반환 전제 조건이 교묘하게 삽입되어 있었고 그들이 받은 인감도장으로 영숙은 이미 집을 담보로 한 거액의 사업 자금 대출을 자신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상태였습니다. 자식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고 믿었지만 사실 영숙은 거위의 껍데기만 남겨둔 채 알맹이는 모두 챙겨 탈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영숙은 거실 구석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의졸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치매로 만들었지? 그럼 치매 환자가 벌이는 이 소동도 너희가 감당해야 할 거다. 영숙의 얼굴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가사 노동으로 단련된 영숙의 손은 이제 자식들의 숨통을 죄 밧줄을 꼬고 있었습니다. 효도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리에는 이제 피도 눈물도 없는 철저한 보복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엄마의 인감도장을 가로채며 축배를 들던 그날 이후 영숙의 시계는 전혀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초점이 풀린 눈으로 거실 구석에 앉아 텔레비전만 응시하는 치매 환자의 모습이었지만 영숙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명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영숙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대놓고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하며 집을 언제 내놓을지 조율했고 며느리는 벌써부터 집을 판 돈으로 옮겨갈 신축 아파트 카탈로그를 거실 탁자에 펼쳐놓았습니다. 영숙이 그 곁을 지나가도 그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관심이 영숙에게는 완벽한 은폐막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자식들이 모두 출근하고 등교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 내외가 안심하고 넘겨받은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영숙이 도장을 찍어준 덕에 집이 자신들 명의로 넘어간 줄 알고 있었지만 영숙이 미리 고용한 변호사는 자식들의 탐욕을 역이용해 법적 함정을 파두었습니다. 명의를 넘기는 대신 아들이 영숙에게 거액의 채무를 지고 그 대가로 집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설정의 계약서를 서류 뭉치 속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깨알 같은 글씨를 읽지 않은 아들은 제 손으로 빚쟁이가 되는 서류의 서명을 마친 셈이었습니다. 영숙은 집 근처의 작은 은행들을 돌며 자식들이 가로채려 했던 적금과 예금을 차례로 해지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만기 전인데 아깝지 않으세요? 은행원의 물음에 영숙은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 만기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돈 아껴서 뭐 하겠소? 영숙은 그 돈을 모두 달러로 환전하여 비밀스러운 가죽 복대에 채워 넣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바닥을 기어다니며 번 돈, 자식들의 입으로 들어갈까봐 정작 본인은 유통기한 임박한 할인 식재료만 먹으며 모은 피 같은 돈들이었습니다. 그 돈뭉치가 복대 안에서 영숙의 허리를 묵직하게 누를 때마다 영숙은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환갑 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한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자식들이 버렸던 세계지도를 쓰레기통에서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해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해외 숙소 예약 사이트와 항공권 결제 방법을 익혔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다리 떨려 비행기도 못하는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60년 동안 자식이라는 족쇄에 묶여있던 근육들이 자유라는 단어 앞에 무서운 속도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집안 곳곳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흔적들을 하나둘 정리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은 의류 수거함에 던져버렸고 자식들과 찍은 빛바랜 사진들은 마당에서 조용히 태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흩어질 때마다 영숙의 마음속에 남았던 미련도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영숙이 약속했던 인생 퇴사의 날, 즉 환갑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공항까지 마중 나가는 수고조차 아까워하며 대문 앞까지만 배웅했습니다. 엄마, 여행 잘 다녀오시고 올 때 선물 사오지 마세요. 그냥 우리 민수 장난감이나 예쁜 거 하나 사오시면 돼요. 아, 그리고 다녀오시면 바로 요양원 상담받으러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으셨죠? 아들의 말에 영숙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잊지 않았다. 내가 아주 좋은 곳으로 갈 거니까 걱정 말아라. 영숙은 택시에 오르기 전 자신이 30년 넘게 가꾸어온 집의 담벼락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은 작별 인사가 아니라 곧 폭풍이 들이닥칠 자식들의 보금자리에 내리는 최후의 선고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영숙은 자식들이 예약해준 단체 관광객 전용 저가 항공 창구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미리 예약해둔 1등석 카운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옷으로 갈아입은 영숙의 모습은 더 이상 파출부 영숙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여권을 내밀고 출국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영숙은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지금쯤 집 명의가 넘어온 줄 알고 축배를 들 준비를 할 자식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곧 마주할 현실은 축배가 아니라 영숙이 미리 설정해둔 법적 장치들에 의해 매달 쏟아질 거액의 이자와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구치자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 그리고 일가 친척이 모두 모여있는 단체 카톡방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구름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1등석에서 샴페인 잔을 든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단호하고도 명확한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얘들아, 환갑 잔치 비용은 너희가 낸 빚으로 계산했다. 난 이제부터 내 인생 잔치하러 떠난다. 너희가 탐냈던 이 집은 이제 재단 소유가 될 거고 너희는 매달 나한테 월세를 내야 할 거다. 찾지 마라. 내 인생 대본에 너희라는 이름은 오늘부로 삭제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영숙의 손가락 끝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30년 가사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인 그 손가락이 생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자유의 버튼을 누른 것입니다. 곧이어 핸드폰 진동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당황한 전화, 며느리의 고함 섞인 문자, 친척들의 경악스러운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영숙은 잠시 그 진동을 손바닥으로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말의 망설임 없이 전원을 끄고 유심카드를 뽑아 기내 비품함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자식들은 비명을 지르며 전화를 걸었지만 영숙을 태운 비행기는 이미 국경을 넘어 끝없는 태평양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영숙이 파놓은 합법적 지옥의 문턱에 섰고 영숙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고요한 평화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고생했다, 영숙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 영숙의 낮은 혼잣말이 엔진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헌신을 배신으로 갚은 자식들에게 내리는 가장 화려하고도 완벽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영숙이 국경을 넘은 지 6개월 서울의 자식들이 살던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지옥의 문턱이 되었습니다. 아들 준서와 며느리 수경은 매일 아침 현관문에 붙는 노란 딱지와 법원 통지서를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숙이 치밀하게 설계해둔 법적 덫은 그들의 목을 서서히 죄어왔습니다. 자식들이 제 손으로 도장을 찍었던 그 서류들은 사실 집을 담보로 한 거액의 대출과 사회복지재단의 사후 기부가 얽힌 복잡한 계약이었습니다. 영숙은 집을 담보로 뽑아낸 현금을 들고 떠났고 남겨진 자식들은 소유권도 없는 집에 막대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사채 시장까지 기웃거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수경은 어머니가 이럴 리 없다며 울부짖었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그들이 탐욕스럽게 엄마의 인감을 빼앗아 찍었던 그 순간이 그들 스스로 파멸의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엄마라는 무료 노동력이 사라진 자식들의 일상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손주의 등교를 돕고 집안 곳곳을 쓸고 닦으며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차려내던 영숙의 빈자리는 거대한 구멍이 되어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의 학원 라이딩과 살림을 병행하느라 직장에서 실수를 연발했고 아들은 퇴근 후에도 밀린 빨래와 설거지 더미 속에서 허덕였습니다. 한 달 가사 도우미 비용과 육아 보조 비용으로 수백만 원이 나가기 시작하자 그들은 비로소 영숙이 30년간 해온 노동이 연봉으로 치면 억대에 달하는 고귀한 헌신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늦었습니다. 그들이 영숙을 발로 툭툭 건드려 깨우던 거실 바닥에는 이제 먼지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영숙은 지구 반대편 산토리니의 푸른 바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의 집 주방 연기에 찌들었던 피부는 지중해의 햇살을 받아 건강한 윤기가 돌기 시작했고 굽었던 허리는 당당하게 펴졌습니다. 영숙은 단순히 돈을 쓸어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행 가방 속에 평생의 노하우가 담긴 비법 소스 레시피 노트를 챙겨갔습니다. 영숙은 파리의 한 한인 식당에서 일손을 돕다 우연히 제안받은 메뉴 컨설팅이 대박을 터뜨리며 현지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 맛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인생이 담긴 맛이다라는 현지 비평가들의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이름을 딴 작은 소스 브랜드를 런칭했고 이것이 유럽 전역의 K-푸드 열풍과 맞물려 상상도 못할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이 과정을 모두 영상으로 기록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채널명은 단순했습니다. 박영숙, 다시 태어나다. 첫 영상은 환갑날 고기 연기 속에서 가위를 들고 있던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현재 지중해를 배경으로 와인잔을 든 자신의 모습을 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0만 회를 기록하며 전국의 시니어들에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영숙 씨를 보고 오늘 저도 30년 묵은 자식 뒷바라지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의 영웅입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시니어들의 눈물 섞인 응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영숙은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한 세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빛독촉을 피하려 단칸방으로 숨어들어 핸드폰으로 영숙의 영상을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엄마 저러고 노는데 우리한테 돈 한 푼 안 보내주는 게 말이 돼? 아들은 유튜브 댓글에 나는 영숙 씨의 아들이다. 우리 엄마는 치매 노인이고 저 영상은 조작이다. 당장 돌아와서 우리 빚을 갚아라라며 악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시청자들의 차가운 비난뿐이었습니다. 자식놈이 엄마를 치매로 몰아 재산을 뺏으려 했다니 천벌을 받을 거다. 영숙님, 절대 돌아가지 마세요. 저런 괴물들은 굶어 죽어도 쌉니다라는 댓글 수천 개가 아들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영숙은 그들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한 채 영상 말미에 항상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 인생의 대본은 내가 씁니다. 관객들은 박수나 치세요. 무대 위에 올라올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영숙은 여행지에서 만난 젊은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도 준비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바닥을 닦던 손으로 이제는 고급 만년필을 쥐고 자신의 서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팠던 이유는 심장 판막 때문이 아니라 자식이라는 기생충들이 자신의 생명력을 빨아먹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홀로 서는 법을 배운 영숙의 심장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라는 외투를 벗어 던진 영숙은 비로소 거울 속의 자신과 화해했습니다. 영숙아, 넌 충분히 잘해왔다. 이제부턴 오직 너를 위해서만 웃어라. 영숙은 이제 귀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아직 청산하지 못한 자식들과의 마지막 계약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식들은 영숙이 번 돈이 수십억에 달한다는 소문을 듣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공항으로 마중 나갈 계획을 세우며 다시 한번 비굴한 연기를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오면 일단 무릎부터 꿇자. 그럼 또 마음 약해져서 돈 내놓겠지. 며느리 수경은 벌써부터 영숙의 돈으로 살 쇼핑 리스트를 작성하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들은 영숙이 1년 동안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녀가 들고 올 가방 속에 돈뭉치 대신 무엇이 들어있을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을 태운 비행기가 서울 상공에 진입했을 때 영숙은 창밖의 회색 도시를 보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기다리는 것은 엄마겠지만 돌아가는 것은 그들의 탐욕을 처단할 심판자 영숙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숙이 입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천공항 입국장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영숙의 유튜브 구독자 몇몇이 꽃다발을 들고 환영 인사를 나온 한편 저 멀리 구석에는 초라한 차림의 아들 준서와 며느리 수경이 잔뜩 독이 오른 채 서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빚 독촉에 시달리며 단칸방을 전전한 탓인지 그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준서는 비굴한 웃음을 연습하며 며느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일단 무릎부터 꿇어. 엄마 성격에 우리 고생한 거 보면 금방 마음 풀릴 거야. 유튜브로 돈도 많이 벌었다는데 그거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지. 며느리 역시 눈 주변에 침을 묻히며 가짜 눈물을 흘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자동문이 열리고 영숙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1년 전 고기 연기에 찌들어 구부정했던 노파의 모습은 간데 없었습니다. 화이트 실크 수트에 세련된 단발머리, 그리고 당당한 걸음걸이까지. 영숙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달려들기도 전에 영숙을 보호하듯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아들 준서가 인파를 헤치며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나야 준서. 우리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발 우리 좀 살려줘요. 영숙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 자식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나 분노 대신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는 듯한 서늘한 무관심만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영숙의 구두 앞까지 기어와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하자 영숙은 오염된 물건을 피하듯 가볍게 발을 뒤로 뺐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치매인 줄 알고 걱정해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 빚 좀 갚아줘요. 응? 엄마 돈 많잖아. 며느리도 곁에서 통곡하며 가세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할머니 보고 싶어서 맨날 울어요. 제발 우리 같이 살아요. 그때 영숙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자식들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아들은 그것이 수표 뭉치라도 되는 양 허겁지겁 집어들었지만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이 그토록 탐냈던 집의 소유권 이전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영숙이 지난 1년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준비해온 부양료 반환 청구 소송 판결문과 친족관계 단절 통보서였습니다. 영숙의 낮은 목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빨리 도려냈어야 할 암덩어리였다. 아들이 입을 벌린 채 얼어붙자 영숙은 한 걸음 더 다가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너희가 내 환갑날 고기 구우며 내 적금 깰 궁리할 때 내가 쓰러졌는데 밥 안 차렸다고 발로 툭툭 건드릴 때 너희 스스로 그 천륜을 밟아버린 거야. 이제 와서 엄마 도움을 받고 싶니? 미안하지만 내 인생 대본에 너희라는 배역은 이미 죽어서 퇴장했다. 며느리가 민수 이름을 들먹이며 다시 한번 감정에 호소하려 하자 영숙은 비웃듯 마지막 반전을 터뜨렸습니다. 민수 걱정은 마라. 너희가 탐냈던 그 집 이미 민수 이름으로 증여 끝냈다. 대신 조건이 있지. 민수가 성인이 될 때까지 너희는 그 집 근처에도 못 오게 법적으로 접근 금지 신청해뒀다. 만약 어기면 증여는 즉시 취소되고 전액사회에 환원될 거다. 자식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이용하려 했던 자식인 민수 때문에 정작 자신들은 거리에 나앉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인생을 바쳤던 영숙은 이제 그 자식들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격리함으로써 완벽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부모 인생 망치려던 너희가 과연 너희 자식 인생은 어떻게 키울지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마. 너희는 너희가 만든 그 탐욕의 지옥에서 평생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라.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수행원들과 함께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영숙이 올라탄 검은색 세단이 멀어져 가는 동안 공항 바닥에 주저앉은 자식들은 서로의 탓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추악한 광경을 뒤로한 채 영숙은 차창 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자식의 손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기록한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나지막이 은졸였습니다. 고생했다, 영숙아. 이제 진짜 영숙이로 살자. 카메라는 멀어져가는 세단을 비추며 영숙의 당당한 내레이션으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일 때만 예쁜 겁니다. 내 인생을 갉아먹는 괴물이 되었다면 주저 말고 내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저 영숙이처럼요. 영숙의 차는 최고급 실버타운이 아닌 그녀가 여행 중에 꿈꿨던 작은 요리 학교 부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경영자이자 인생의 주인공으로 두 번째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60년의 희생 끝에 얻어낸 이 찬란한 자유는 그 어떤 보석보다 영숙의 얼굴을 아름답게 빛내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사신 우리 어머니들, 오늘 영숙 씨의 사이다 복수국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했던 사연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